정치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는 법조인들이 정치에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게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거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공계에 대한 관점이 있고 잘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글로벌 그런 환경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잘 되는 사람. 저는 그게 저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나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것만으로도 외교의 밀도 자체가 3-4배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저희가 열화와 같은 청원에 힘입어서 약 2달 만에 이준석 의원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네. 1월에 출연하신 영상이 무려 7만 뷰를 넘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조기 대선 첫 후보로 선출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준석 의원님 마크맨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 정겨운 기자와 함께 정 기자가 엄선한 질문으로 이준석 대선 후보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의원님한테 궁금했던 것들 이런저런 거 이제 준비해봤는데 이제 좀 본격 시작 전에 앞서서 이제 이준석 의원님 인터뷰한다고 주변에 하니까 궁금한 게 뭐냐고 하니까 이게 되게 정치 이제 그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더라고. 이제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영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개혁신당이 개혁 여당이 되면은 영부인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70일 안에 그런 계획 있으신지? 70일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향후에는 하겠죠, 언젠가. 그리고 아마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인수위도 없는 기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나갈 테고, 그 바쁜 게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혹시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경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거는 뭐 경호처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걸프렌드. 네, 경호처가 알아서 해야죠, 그거는.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당에서 선거를 거쳐서 공식 대선 후보가 되셨잖아요. 예. 소감과 간단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새롭고 신선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더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모습 보여줄까에 고민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본인들끼리 탄핵 찬반해갖고 싸울 테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뭐 7단장이 이런 거 할 테고,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사실은 정치적 구도보다는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당에서는 이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막 이제 보시는 의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이제 사고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엄청 위기감이 좀 커지는 모습인데 이 좀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거 뭐 받은 걸 돌리고 그다음에 또 이럴 것이다 예측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순방 계획까지 잡을 정도로 탄핵 기각 날 줄 알고 있다가 그냥 파면돼가지고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그냥 반복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누군가가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고 지푸라기가 잡는 심정으로 희망회로를 누가 붙들고 있는 것이지 대세가 변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어떤 헌법재판관이 법리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가미한다고 했을 때 인용을 기각으로 바꿀 정도의 용기는 나지 않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 본인이 진짜 이거는 제 가정인데 혹시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보수적인 인물이고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조기 대선에서 자신의 혐의를 갖고 뭐 대통령이 되는 게 싫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 치더라도 그분이 기각까지 내거나 각하까지 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절차적인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연이 되게 한다 정도는 내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기대를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행복회로죠.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 혹은 큰 어젠다 이것이 좀 뭐가 될 것 같고 어떤 걸 좀 저는 2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는 제가 그냥 싸잡아서 비판하자면은 법조인들이 정치에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법조는 과거를 재단하는 것이고, 과거에 누가 했던 일 가지고 누구 감옥에 보낸다, 누구 방탄한다 이런 거 갖고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거 법조인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 뭐 과학기술 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된다. 왜냐? 지금까지는 뭐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겪었지만은 이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게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대만이라는 나라가 대만보다 TSMC라는 회사의 가치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산업이라는 것이 다시 부흥해가는 것이 AI라는 IT 빅테크들에 의해 가지고 이끌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기조하에서 대한민국이 적어도 외교나 아니면 경제 모든 면에서 자리를 유지하려면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기술, 우리만 할 수 있는 상품,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형태의 기업 이런 것들로 지렛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한 6가지 산업과 4가지 이제 공급망 체인을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 보면 배터리 무슨 뭐 그다음에 그 반도체 뭐 이런 거 다 들어 있거든요. 거기서 한국이 서플라이 체인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공계에 대한 관점이 있고 잘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글로벌 그런 환경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잘 되는 사람. 네네. 저는 그게 저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기려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당선하러 나간다. 그렇게 저희 저번 영상에서도 네. 썼는데 제목을, 이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로 보면 어떻게 이준석이 이길 수 있을까? 이것에 이제 의문을 표하고 어떤 혹시 역전 전략 이런 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는 당 대표로서 뭐 세대 포이론이라든지 이제 서진 정책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시고 했잖아요. 이번에 어떤 전략은 어떤? 대한민국의 그 선거는요, 후반부로 갈수록 인물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명하게 이제 구시대 인물과 제가 지향하는 정치는 완전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강하게 할 거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얼마나 옆에 많은 참모들을 두고 기껏 생각하는 것이 K-엔비디아, 즉 젠비디아 논란이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건데, 이 젠비디아 논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냥 IT나 아니면 기술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엔비디아를 만드는 게 어려운 과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만들면 30%를 그거를 국부화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게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세금을 안 낼 수 있다고 사탕 발림하면서 그 엔비디아 같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자기가 얘기했던 기본소득이나 이런 좀 약간 허황된 그런 전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기본소득 무슨 돈으로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30% 뜯으면 되지. 그 30% 지분 뜯고 법인세까지 20% 뜯으면은 그 기업은 한 50%를 국가에 뜯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계획이 그런 허황된 계획이 나올 때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준석 입장에서 그런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저는 교육에 대한 압도적 투자를 주장할 겁니다. 예. 지금 AI라는 것이 로봇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사람의 생산성이 AI나 로봇보다 떨어지면요 대량 실업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냥 그 최저임금 이런 문제도 그냥 논제가 아닙니다. 대량 실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근로 불가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러려면 진짜 교육에 엄청난 투자해야 된다. 이것을 저희의 키 전략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국민의힘은 지금 전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는 탄핵 찬반으로 싸울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탄핵 직후에 네.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제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간 결집 현상이 강해져서 이제 개혁신당 같은 제3지대 정당의 인물이 좀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던데 좀 동의하시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선거 때 대선 때 제3지대 후보들의 운명을 보면은 이게 공간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장 익히 아는 매번 상승 출마하셨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보면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공간이 또 의외로 넓었어요. 그래서 지지율 1위까지 치고 올라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개인적인 그 당시엔 선거를 많이 안 뛰어보셨으니까 선거 전략상의 문제로 뭐 우리가 잘 아는 MB 아바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3등으로 내려앉은 거였거든요. 저는 제3지대 후보에게 한 번씩은 그런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이끌고 나가느냐는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넌센스 질문, 퀴즈 네. 같은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이준석에게 이재명은 좀 어떤 상대일까요? 저는 이분이 생각보다 그냥 인터넷에서 밈같이 도는 것들만 봐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많다.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서 슬슬 이상한데 뭐 왕자 쓰고 나고 이럴 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좀 그냥 조금 튀는 부분이 있어도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약간 가볍게 넘겼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재앙적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마침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뭐 몸조심해라 이런 거 최상목 대행한테 얘기해가지고 큰 논란이 일었는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반추해보면은 이분은 욕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리고 뭐 말하시는 거 절반 가까이가 이제 험한 말씀이시긴 한데 그냥 상투적인 욕이에요. 뭐 EXX 저 XX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임새 같이 욕을 쓰시는 분이라면은 이재명 대표는 뭔가 연상작용을 떠올리는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사람들끼리 뭐 가족끼리 싸울 수 있죠. 근데 뭐 신체 부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협박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최상목 대행한테 뭐 몸 조심해라 이런 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협박 같은 거죠. 저는 근데 이런 거는 본인이 평소에 그런 상상을 많이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도 낌새가 이상한데 윤석열을 겪어보니까 이거는 조기에 낌새가 이상할 때는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실수를 남발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혹시 누구랑 붙고 싶으신지? 저는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하고는 너무 친해요. 네. 네, 오늘도 오전에 홍준표 시장 오늘 이제 서울대 강연 때문에 올라오셔가지고 전화 걸으셨길래 콜백했는데 뭐 이분들은 뭐 저랑 많은 것을 항상 얘기하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선거에서 맞부딪히는 것이. 근데 이분들이 뭐 다 잘못되라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히 방송에서 난감한 져라. 네, 대상들이고 제가 어느 언론에 얘기하기를 한동훈 대표는 제가 이재명 대표보다도 교류가 적다. 네, 그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고 자꾸 젊어지는 티를 내려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일 부담스럽겠죠. 예,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난감한 케이스인데 김문수 지사가 올라오는 것이 재미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붙고 싶은 상대는 김문수 장관으로 낙점하신 걸로. 아무래도 선명한 대비가 있으니까 네. 삼지대가 더 선명해 보이는 네. 효과가 있을 테고요. 그럼 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올라오시면 막 정책 토론 같은 것도 활발하게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이랑. 저도 인신공격은 서로 안 하겠죠. 저는 그거 되게 크다 봅니다. 그리고 음침하게 서로를 음해하려고 들진 않겠죠. 뭐 2심 판결이 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만약에 1심과 비슷한 결로 판결이 나면 좀 민주당에서도 다른 주자들이 나올 것 같은 움직임이 좀 가속화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신뢰도나 아니면은 지지도는 꺾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633 룰이라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요. 대법원은 뭐 증인 신청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 말 그대로 대법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뭐 이거 볼 것도 없는데 빨리 내자면 빨리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내는 것에 제약은 없어요. 늦어져도 3개월 이상 가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야 이거 26일 날 내가 나오고 그 뒤에 탄핵이 나버리면은 이거 60일 대선인데 대선 끝나기 전에 나 이거 판단 나와가지고 후보직 박탈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겠죠. 저는 확률은 낮다 보이지만은 어쨌든 벼락 맞을 확률보단 크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심한 것 같다. 그러길래 평소에 기소될 만한 일을 많이 안 하셨어야 되는데. 예, 너무 이게. 그럼 조기 대선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확정 판결을 받고 못 나올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도 있다. 아니죠. 지금 상황의 타임라인은 후보 등록하고 확정 판결 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번복이 어려움. 번복도 안 되고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낼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럴 일말의 가능성도 보시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네,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거든요.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럼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네. 잠을 못 자겠죠. 네. 사실 지금 한국은 거의 내전 상태인데 네. 지금 뭐 전 세계는 뭐 지금 뭐 트럼프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뭐 관세 전쟁, 패권 경쟁 굉장히 지금 뭐 엄청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이런 특별한 그 강점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중국의 AI 이런 거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신정부에 대비해서 어떻게 좀 싸워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무기는 과학기술이고 제가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제 스스로가 과학고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여의도와 서초동에 보면은 서울법대가 세상의 주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전국으로 훑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소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특목고 세대인데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여의도나 아니면은 뭐 어디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는 소수겠지만 이공계, 연구 그리고 기업 이런 데를 보면은 주류입니다. 이들이 엘리트 포지션을 잡고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아까 말한 법조 인맥들은 정권 잡으면은 거기밖에 모르니까 자꾸 누구 잡아놓고 누구 방탄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각 당에 지금 변호사 의원들이 제일 요란하잖아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이공계 관련 정책이나 이공계 관련 인물들이 중심에 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세상을 바꿀 것은 소위 말하는 이공계 너드들이다 이제. 이공계 너드들이 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크 주커버그나 아니면은 뭐 샘 얼트만 이런 사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옷 입고 나오는 것부터 굉장히 너디하게 나오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환경에 갔을 때는 제가 해외 유학 가서 아이비리그에서 학원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 오면 사실 학연도 없고 지원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 오히려. 예. 그런데 이게 정작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정치가 집중되어 있는 관료 사회와 정치가 집중되어 있는 워싱턴 DC에서는 이게 주류 인맥입니다. 그래서 미국 출장 가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미국 측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저랑 연이 있을 것 같은 하버드 친구들 이름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미리 물어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도 대한민국이 외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하버드 학력 이런 걸로 이제 그쪽 인사들과 이제 교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하고 뭐 국가에 이제 기부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교에 있어서.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무슨 뭐 노래나 부르고 무슨 뭐 나무 토막처럼 서 있고 이런 거로는 어떤 협상도 이끌어지지 못할 것이고 미국이 오히려 얕잡아 보일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구는 해야겠지만은 적어도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소통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논의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확실히 밀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 국무원에 출장 가보면은 제가 영어나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정상이나 같은 핵심 관계자를 만나봐도 거의 3배로 압축된 양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역이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정치인들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통역하고 그걸 또 들어가지고 다시 또 한국어로 통역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 3배 정도 더 느리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간결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그게 국가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미국 대통령 만나면 정해진 시간은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젠다를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준석은 그 제한된 시간 내에 3배, 4배 이상의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특장점입니다. 예. 이준석의 시간은 3배다. 그렇죠. 외교의 밀도 자체가 3, 4배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공계에 대한 이해는 관료 집단도 나름 있으시겠지만 이제 민간 쪽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정책 관련 권한이 있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언급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뒤처지기 시작한 이후에 여의도 이 바닥에는 도대체 누가 개발한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과방위에 가지고 52시간 근로 규제를 풀어야지만 삼성이 다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는 반례를 얘기하죠. 아니 SK하이닉스는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어떻게 리딩 컴퍼니로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꾸준히 지적해왔죠. 아마 국회의원 중에 제가 유일할 겁니다. 이거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고생하는 이유는 경영진이 어쩌면 이퀄 이재용일 수도 있는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적시적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경쟁에 뒤처진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노동 관련한 규제를 먼저 건드리면 그게 해결될 거라는 그런 너무 간편한 망상에 빠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큰 결단 내려가지고 그런 경영적 실패, 판단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혁신의 길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지금 몇 달 동안 정책이었던 삼성전자 주가가 팍 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의도 정치인들은 52시간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허송세월 한 거죠. 삼성은 잘못한 게 없고 52시간 때문이다. 이 논리를 몇 달 동안 끌고 갔으니까. 저는 그런 것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혹시 이런 글로벌 이제 시대에 사실 국내 이제 반중, 현중 네. 정서가 점점 커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또 저같이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이용하기도 하고. 저같이 소위 말하는 중국에 대해 가지고 지적할 만큼 지적했던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과거에 홍콩에서 민주화운동 시위가 있을 때 제가 직접 참관하려고 제가 제 돈으로 비행기 끊어서 갔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머지들은 관망만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보수 정치권에서 반대파 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지칭할 때 너 친중이지, 뭐 화교지, 뭐 이런 거로 가는데요. 그거는 보수가 저열해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인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너 빨갱이지 확장판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코 건드려지지 않은 담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종북 때려잡겠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거기에 동력을 다 소진해가지고 정권 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마찬가지로 친중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내세워봤자 저는 그것이 보수 진영의 표가 되는 형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 뭐 외교 안보다 네. 보니까 이제 국제관계 질문들을 좀 더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항상 우리 대통령에 있어서 난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준석 의원은 일본이라는 국가와 사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어떤 대일 정책을 펴고 싶은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저는 일본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물론 독도를 놓고 일본이 사실상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은 강하게 저는 반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무력을 통해 가지고 현상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잠재적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이 만약에 우리의 잠재적 적국 축에도 끼지 않는 뭐 동맹은 아니지만은 우방국이라고 충분히 볼만한 상황이 국민들한테 각인되면은 무궁한 가능성이 열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일 관계에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최근에 한국에서 KPS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은 위도와 경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KPS라는 걸 우리 혼자 단독 개발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한일에서 공통된 위성을 띄워가지고 비용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냐? 이런 데에서 저는 아무리 누군가가 반일을 얘기하고 뭐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 결정권자라면은 저는 한국과 일본 간의 그 포지셔닝 위성, 위치 정보 위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유해도 된다. 그러면 양국이 수천억의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기술 교류를 통해서 상호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 이제 또 상대 쪽에서 친일이냐 이래서 공격하겠지만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혹시 대북 보상도 생각을 좀 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내적 혼란을 겪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 김정은이 어쨌든 스위스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럼 그 안에서 공산주의나 독재를 찬양하는 바는 배우지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배우면서 살아왔던 것과 실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괴리가 크다고 여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퍼주기 이런 걸 할 건 아니지만은 조건 없이 만나는 의향은 갖고 있다. 예, 조건 없이 말 그대로 퍼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무슨 약속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첫 번째 우선 맞닥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인간 김정은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반대로 저는 김정은도 그런 제안에 그렇게 화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람에 대한 무한 투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좀 현재 교육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인재를 키우는 거는 영재 교육에 강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AI나 로봇보다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그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영역을 굉장히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요. 제가 수학을 중학생 아이들 저소득층이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수학이 중1, 중2 때 뒤처지게 되면은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 수업 시간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걸 모르니까 뒤에 거를 뭐 배워서 뭐 하나요? 수포자. 네, 수포자가 그렇게 탄생하는 거죠. 수포자나 아니면 이런 학생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은 한 반의 학생 수를 4-5명으로 줄여서라도 굉장히 수준 높고 밀집된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수학이나 영어 과목에 보통 한 25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반을 4-5명이 들어가는 반을 바꾸려면은 선생님들 임용해야 되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 어떤 학생을 배출할 때는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2년 동안 시간만 때우면 졸업장을 준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를 선호하고 낙인 찍기, 서열 세우기 이런 것들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교육의 모든 정보의 틀을 없애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 일제고사, 성취도 평가 같은 것들은 어느 지역의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제가 노원구에 정치할 때 보면요, 심심해서 노원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 수포자 비율 이런 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용화여고는 뭐 2%, 뭐 재현고등학교도 2%, 뭐 수락고등학교는 뭐 10%. 이렇게 따져보면은 실제로 동네별 사정 파악 같은 게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성취도 평가, 일제 평가가 사라지고 일부 희망에 따라 가지고 하는 제도로 바뀐 다음부터는 2016년 이후로는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 이런 것들이 끊겼어요. 예, 원래 그런 데가 보면 학교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약에 어떤 학교에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 교사를 대량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좀 현실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좀 궁금할 거는 과연 이제 이준석이 대통령이 된다면 현실적인 입시 이런 제도들의 변화를 준다는 건가?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누차 제가 책을 썼을 때마다 얘기했던 게, 저는 대한민국의 대학이 각자의 권학 이념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해서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은 특색이 사라진 학교도 돼버렸어요. 어느 학교를 가나 예전에는 뭐 행시 몇 명 붙었다, 사시 몇 명 붙었다가 자신들의 판단 기준이 돼서 얘기했던 거고요.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바꿔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학교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피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권학 이념에 맞게 가야 되는. 그래서 사립학교는 그 권학 이념에 맞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유도를 주고, 예, 전공 칸막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도를 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 보는 거고요. 반면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완벽한 줄 세우기 해야 된다 보는 거죠. 국공립대가 상당수 학생을 커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가지고는 공인된 어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투트랙을 가져가고 싶다. 사립학교나 사립대학에는 무한한 자율권을, 그리고 국공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한한 자유를 주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그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공립대학교는 완전 서열주의로 가야 될 수도 있다. 네, 학생 뽑을 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정성 얘기하면 수능을 뽑자는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대 정부가 항상 교육개혁을 이제 시도를 했고, 이 윤석열 정부도 했잖아요. 교육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아젠다였는데, 킬러 문항 그런 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 왜 실패,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단 멈춤 상태인데. 윤석열식 정치는 로또 정치 또는 낙수식 정치예요. 교육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킬러 문항이 왜 있냐 해가지고 입시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수학능력 시험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원래 지문으로 나와야 되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게 지문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외워서 하던 시절인 줄 알고 왜 교과서에 없는 게 문제에 나오냐. 교과서에 있는 게 나오면 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개념 자체를 잘못 정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개혁은 굉장히 파격적이어야 되고 정확하고 적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말했던 거 교육 통계부터 정확히 되살려야 된다. 미국에서 예전에 NCLB, 한국어로 번역하면 낙오방지법이라는 거 만들었거든요. No Child Left Behind라는 그 시적인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은 공립학교에 대해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해가지고 일정한 점수나 수준에 미달한 학교들은 추가로 그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대한민국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약간 교육부 장관 인터뷰는 아니지만 네. 요즘에 이제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 건데, 네. 이제 사실 한 나라의 최고 연구기관은 뭐 대학원 네. 3위 연구기관이었는데, 이제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뭐 대학원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온다, 뭐 이런 자조가 뭐 문이과를 불문하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는 그들이 나도 잘하면 대박 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대한민국 규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의 원래는 5억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임원에 대해 가지고 정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5억 이상 연봉을 받는
일반 직원도 통계를 잡아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업에. 예. 그런데 IT나 이런 업계에서는요, 극한의 효율 경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개인의 업무 영향 차이가 100배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진짜 100배의 연봉을 주고 꼬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데 거기서 아니 무슨 뭐 관공서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민간 회사라도 5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다 공시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A 엔지니어랑 B 엔지니어가 실제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월급을 받는지 사실 모르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A 엔지니어가 알고 봤더니만은 5억 이상 넘게 받는 고액 연봉자다. 그거 공장에 퍼지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렇죠. 예, 하루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야 쟤가 뭔데 저기서 5억을 받아 이런 식으로 공격받으라는 거거든요. 사실 서로 월급은 좀 숨기잖아요. 서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판이 가면은 또 해외로 다 유출되고 다 또 유출되죠. 인재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5억 이상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한국에 취업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게 핵심 과학자고 핵심 연구원인 겁니다. 엔지니어도 10억 이상 받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아무 걱정 안 하고. 저는 이제 서울대 강연에서도 어떤 학생이 네. 처음 질문하신 학생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의원님은 이제 본인이 이제 뭐 혐오를 조장하거나 뭐 갈라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제 그래도 아직은 적잖은 사람이 좀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뭐 남녀를 좀 이렇게 가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이게 어떤 외부 조건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제가 담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성 혐오나 장애인 혐오를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담론이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걸 수단처럼 사용한다 그러면은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혐오니 갈라치기 하는 말에 끌려다닐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러면 딱 한마디로 반박하잖아요. 이준석이 했던 말 중에서 혐오나 갈라치기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와라. 근데 아직까지도 한 3년째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뭐 어쨌든 지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탈당하셔가지고 또 네. 개혁신당 만드시고 이런 이제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는 곳마다 약간 좀 싸움이 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반론을 좀 그러니까 그거를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와서 예전에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치고받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잘 지내면 안 되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얼굴 들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었고 이상한 사람과 잘 지내라는 건 네가 이상해지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개혁신당이 뭐 3당에 위치해 있으니까 뭐 비례 한번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꽁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렇게 획 돌아서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건 비일비재한 거지. 제가 국민의힘 있을 때 뭐 국민의힘을 이준석 때문에 국민의힘에 탈당했어 뭐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리더십이라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제3당 또는 중소기업에 위치해 있는 조직들이 겪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또 명태균 리스크를 우려하는 시각도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명태균 관련해서는 제가 말한 게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 2023년도에 김영선 의원이 이제 수조물 마시고 이런 걸 한번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2022년도에 공천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공관위가 공천을 한 것이고 저는 형식적인 도장을 찍은 건데 그러면 거기서 제가 물어보죠. 무엇 때문에 김영선 의원을 공천 주면 안 되는 거냐 그때 그러면은. 사실 김영선 의원이 2022년에는 그냥 서울대 법대 출신의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4선 의원 여성 변호사 이거거든요. 그거야말로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거고 다 이제 구름이 걷히고 나면은 그냥 장난질했던 거다 사람들이. 단일화는 지금 안 하신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완주를 하시는 목표가 확실하신 건지. 당민님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저 사람들의 레코드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성상납이라는 그런 추태로 당대표에 쫓겨났다를 자기들이 공식 레코드로 박아놓은 거거든요. 저거 어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미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나오고 사실 무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검찰을 이제 결론을 받아들이면은 자기들이 생사를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생사람을 그냥 잡은 것도 아니고 당대표를 끌어내려가지고 생사를 잡은 건데 저거는 솔직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거든요. 근데 입 씻고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단일화 안 하면 역적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 내가 미쳤나요 진짜? 조기 대선판이 열려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서 정말 들어와 달라라고 요청이 있어도 그때 사고 친 사람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전부 다 3개 3개 구구들인가? 그거를 하든지 그거는 제가 알 바 아닌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요. 3개 구구들이 하든 말든 그거는 알 바 아니고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동탄 선거 때도 저한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단일화 안 하면 진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저는 그거와 관계없이 안 합니다 하고 그냥 간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게 선거에 뭐 단일화 한다고 산술합으로 표가 갈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안 한다고 군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님 하면은 좀 온라인 활용도가 되게 높고 네. 뭐 그런 의원님으로 이제 네. 이미지가 돼 있는데 네. 전에 뭐 방송에서도 네. 뭐 커뮤니티 보이는 화면도 네.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화제도 되고 그랬는데 뭐 커뮤니티를 하신다면 좀 어떤 데 좀 주로 들어가세요? 저는 사람들이 링크를 많이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저에 대한 게 올라오면 페이스북 링크나 아니면 카톡으로 제 지지자들이 뭐 DC, 펜코, MLB 파크 이런 거 막 보내주거든요. 가보면 이제 제 욕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보하려고 많이 보내주죠. 예. 근데 그런 거 많이 보고 하는데 뭐 저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분들이 뭐 아주 민심의 다수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갖고. 예. 네, 오늘 의원님 저희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되신 다음에 첫 언론 인터뷰 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면 꼭 다시 예, 출연해 주실 그렇게 것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부탁드리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